지난 시간에 빙하 시대와 바벨탑 사건과의 연관성, 즉 하나님께서 빙하와 함께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을 통해 인류를 흩고 격리시켰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살던 시기가 빙하 시대의 해빙기에 해당되며 이에 뒷받침된 성경의 정황들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4번의 강의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빙하 시대의 중심 골격을 맞춘 겁니다. 그 골격은 노아 홍수에 이어진 수변 사막, 빙하 시대의 시작과 절정, 해빙, 그리고 이와 연관된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 인류의 이동, 욥기 속에 등장한 해빙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퍼즐 조각들을 다룰 때 이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맞춰지는 부수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수장치의 첫 퍼즐 조각은 공룡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빙하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책 욥기가 또 등장합니다. 과연 공룡은 과거에 살았던 걸까요? 공룡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공룡 화석들은 과거의 그들이 살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공룡의 모습을 보실까요? 어린애들은 공룡 이름 잘 외웁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모양만 보면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파라사우롤로푸스, 트리세라톱스, 안킬로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등입니다. 분류상 공룡은 아니지만 공룡과 비슷한 파충류 중에는 수영을 하는 플라지오사우루스와 날아다니는 파충류로 테라노돈이 있습니다. 공룡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제에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공룡의 크기는 40m에 달하는 거대한 것부터 다 크기 정도의 작은 것도 있습니다. 공룡 전문가들은 종류로 볼 때 공룡은 아무리 많아도 50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룡이 앞선 영상과 같이 동일한 모양을 했는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룡에 대한 모든 정보는 화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뼈만 가지고 실제 겉모습을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피부 모양, 피부색, 정확한 외형, 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실제로 발견 장소에 가면 공룡의 전신을 완전히 보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룡 화석으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유타주에 있는 공룡 국립공원입니다. 영상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조각조각 프라그멘탈하게 발견됩니다. 박물관에 거대한 전신을 보여주는 공룡들이 있지만 많은 것들은 일부의 뼈를 가지고 확장한 것들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유명한 공룡 중에 브론토사우루스는 1877년에 발견됐는데 약 100년 후 1970년에 그 이름이 공룡백과사전에서 제거됐습니다. 실제로 이 공룡은 중요한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6k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룡의 머리를 꿰어 맞췄는데 발견자가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두개골은 아파토사우루스의 것이고 몸체는 다른 공룡인 디플로도쿠스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결국 지금에는 그냥 아파토사우루스다라고 재명명되었습니다. 실제로 공룡 분류상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아파토사우루스가 속한 공룡류는 신체가 완전히 발견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공룡 전문가들은 섣부른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처음 발표된 내용이 퍼지고 나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자, 공룡의 진짜 모습을 그리기도 어려운데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등은 더더욱 어렵겠죠. 예를 들어 티라노사우루스의 날카로운 이빨을 보며 육식을 했다고 해석했지만, 어떤 이들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짧은 약한 앞발은 동물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박쥐나 팬더 등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지만 채식을 합니다. 즉, 이빨 모양이 육식과 채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화석이 갖고 있는 해석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공룡에 대한 얘기를 접할 때 분별력에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공룡 연구의 과장된 해석과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공룡이 과거에 존재했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룡이 과거에 살았었다는 점보다 실제로 더 궁금한 점은 그 공룡들이 지금은 왜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화론적으로 공룡은 2억 3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살았다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중생대 시기에 살았다고 하는 거죠. 지질 역사 가운데 바로 여기입니다. 공룡의 그림들이 보이죠? 자, 여기서 공룡의 멸종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인 진화 이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행성 충돌 이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림에서 중생대와 다음 시기인 신생대 사이에 보시죠. 이 시기입니다. 거대한 소행성,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운석이죠. 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공룡이 멸종했다는 이론입니다. 이때 발생한 먼지가 대기에 퍼짐으로 인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차단되어 그 추이로 공룡이 멸종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이 소행성 충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언급하는 것이 KT 경계 가설입니다. 이는 소행성의 충돌 시기를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마지막 시기와 신생대가 시작하는 시기로 보는데, 그때 충격으로 형성된 퇴적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KT 경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층에는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발견되는데, 이 이리듐은 소행성을 통해 우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소행성의 충돌이 일어났다고 할 때 과연 그때 발생한 먼지가 어떤 동물들을 멸종시킬 만큼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징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멕시코 남동쪽에 위치한 유카탄 반도의 운석구는 직경이 10km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크기로는 어떤 동물이 멸종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불가능성에 대하여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인정해 왔습니다. 여러분, 앞서 빙하 시대 때 기온을 낮추었던 옐로우스톤의 칼데라 60km였습니다. 롱베리 칼데라 30km였어요. 기억나세요? 이 정도 규모로도 모든 동물들을 멸종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또한 외계에서 왔다고 하는 이리듐은 지구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 내부에서도 있는데 화산 폭발 때 지구상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화산 폭발 때 발생한 화산재와 에어졸을 통해서 이리듐이 전 세계에 퍼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울러 공룡 화석은 그들이 정한 KT 경계 아래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KT 경계 지층 위에서도 발견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론의 정말 허약한 부분은 공룡 외에 추위에 약한 다른 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악어, 개구리, 거북이, 도마뱀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들이 왜 여전히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 면을 검토해 볼 때 소행성 충돌 이론은 허술한 이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룡을 포함해서 모든 화석은 엄청난 규모의 지층 속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패되기 이전에 지구 전체를 덮는 엄청난 양의 흙에 의해 갑작스런 매몰로 형성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때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전지구적인 격변은 공룡 화석을 잘 설명해 줍니다. 아울러 이리듐의 존재 역시 노아 홍수 때 분출한 대규모 화산 폭발로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룡 화석이 다른 물에서 사는 화석과 함께 발견되는 경우는 많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미국 유타주의 공룡 국립공원 지층을 모리슨 지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층에는 공룡 화석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악어, 도마뱀, 개구리, 조개 등이 함께 발견됩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물에 친숙한 동물들일 뿐만 아니라 이 화석들이 진화 순서로 발견되지도 않는 거죠. 이와 같이 소행성 충돌 이론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식 진화 역사 속에서 답을 찾으려다 만들어진 허술한 이론인 겁니다. 공룡 멸종에 대하여 운석 충돌 이론 외에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이들은 더욱 허술하고 어떤 것들은 우습기도 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공룡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수천만 년 전에 살았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공룡 뼛속에 있는 연부 조직입니다. 연부 조직이란 영어로 소프트 티슈죠. 근육, 인대, 혈관, 힘줄 등의 조직을 말합니다. 즉, 공룡 화석은 단순히 단단한 뼈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부분도 함께 발견됩니다. 1997년 당시 몬태나 주립대학의 메리 슈바이처 박사는 진화론적으로 6,500만 년 되었다는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에서 연부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실까요? 공룡뼈에 있는 연부 조직입니다. 여기에는 적혈구, 혈관, 결합 조직, 심지어 콜라겐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콜라겐이란 피부, 혈관, 뼈, 치아 근육 등 모든 결합 조직의 주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혈액세포와 더 완전한 혈관도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연구에 대하여는 2009년에 미국 TV 방송사인 CBS의 60 Minutes에서 이 뉴스를 다룸으로써 대중에게도 소개되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메리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I was looking at this thing thinking, this is really interesting. It was the inside of the T-Rex bone that fascinated Schweitzer, who made thin sections out of it. And in these cross-sections of fossilized bone, she saw something that she and everyone else had thought was impossible. Round structures that looked like red blood cells. Dinosaur blood cells. Inside those channels where the blood vessels would have run were these little round red structures that were all kind of lined up like a train, and they were bright red and translucent. Nobody else had seen anything like that before. The very idea of blood cells in a 70 million year old bone was more than unconventional. It was radical.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연부 조직에 대하여 예일대학교 박물관 책임자의 반응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Nobody was imagining that dinosaurs might have had preserved soft tissues. Derek Briggs is curator of invertebrate paleontology at the Peabody Museum at Yale University. So along comes Mary Schweitzer, and she's starting to look inside dinosaur bones and has made this startling discovery about the presence of red blood cells. What was your initial reaction to that? Oh, I think the same reaction as everybody's, that this was totally improbable. She'd perhaps misinterpreted the evidence or was exaggerating the potential for what she was seeing. So skeptical at first. Oh, yeah, definitely. Why do you think it didn't occur to anybody? Because we have this clear understanding that part of all biological cycles involves decay. I mean, nature is set up to
to break down that material and recycle it. So it's just improbable that those kinds of very delicate structures would survive, particularly for millions of years. When you think about it, the laws of chemistry and biology and everything else that we know say that it should be gone. It should be degraded completely. This is not possible. Do it again. We got another piece of bone. We put it in the solution. We waited 2 or 3 or 4 weeks. Looked again. More blood vessels. We must have repeated that with. 당시 취재를 담당했던 특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석이라면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혈관, 심지어 완전한 세포처럼 보이는 것들이 남아있었다. 이것은 유기물질이 심지어 100만 년도 남아있을 수 없다는 기존의 과학규칙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6,800만 년 동안 남아있었다. 놀라운 얘기죠.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혈관들은 유연하고 탄력이 있어서요. 잡아 느렸다가 놓으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정도로 신선합니다. 생물학적 구조와 분자들은 아무리 길어도 수만 년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실험에 의해서 확립된 과학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 조직을 놓고 위의 연구가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화론을 버리기보다는 연구 조직이 수천만 년 동안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연구 조직만 보더라도 공룡은 그렇게 오래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족보를 통해 보면 노아 홍수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공룡도 그때 매몰되었다는 수천 년 전의 생각은 연구 조직을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수십억 년 이런 진화 역사가 사라지셨나요? 이 진화 역사로라면 공룡과 빙하 시대나 모두 막연한 수수께끼일 뿐입니다. 이제 진화 역사에서 벗어나 성경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과연 성경이 사실이라면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을 텐데 과거 사람이 기록한 어딘가에 공룡을 찾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는 것 아니야?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룡, 영어로 다이노사우루스인데 1841년에 처음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기록에서 공룡이라는 단어를 찾는다면 정말 무모한 시도겠죠. 그러므로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물의 묘사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흥미로운 것은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전설의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죠? 용, 드래곤입니다. 용은 그 이야기와 함께 그림도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용의 모습을 보실까요?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에 용에 대한 전설이 정말 많습니다. 용띠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바빌론 이스타르 문에 있는 4발 가진 파충류 생물. 호주 쿠쿠알란 지족 원주민의 플라시오사우루스 닮은 괴물. 고대 그리스 작가 헤로도토스가 보았던 이집트의 박쥐의 날개를 가진 뱀 모양의 뼈. 서기 700년경 북아프리카의 35m 길이의 용을 죽인 기록. 서기 400에서 1000년경에 페루의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도자기에 새겨진 공룡 닮은 용들. 미국 유타주의 사우로파스 닮은 암각화. 영국의 칼리슬 대성당에 장식된 노세 판화에 새겨진 공룡 닮은 동물. 스웨덴의 고대 서사시에 불을 내뿜는 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해드린 것은 아주 일부를 소개한 거예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공룡의 전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용의 전설, 드래곤 레전드로 탐색하시면 정말 많은 전설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반스 넬슨이라는 분은 전 세계 고대 국가들의 그림과 조각에서 공룡을 닮은 동물들을 찍어서 책으로 출판까지 했습니다. 영연방에 속한 웨일즈나 아시아 국가 부탄은 국기에 용이 그려 있을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설 속의 용의 그림을 보면 거대한 파충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3년 세계 백과사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설 속의 용은 과거에 살았던 실제 모습같이 보인다. 그들은 사람이 지구상에 등장하기 오래전에 서식했다는 거대한 파충류, 공룡이죠. 와, 아주 유사하다. 용은 일반적으로 사악하고 파괴적이다. 모든 나라는 그들의 전설을 가지고 있다. 1949년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도 공룡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용과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이 공룡이라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진화론 때문이죠. 모든 나라에 용에 대한 공통 전설이 있다는 것은 모든 조상들에게 공통된 기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역사의 증거 같지 않으세요? 즉,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과 또한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었다는 생각을 하면 당연한 결과죠. 이제 더 나아가 그렇다면 성경에는 공룡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룡이란 단어를 찾아서는 안 되겠죠. 그 묘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 마리의 기괴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탄닌, 리오야단, 베헤못입니다. 탄닌은 27번, 리오야단은 6번 등장합니다. 이 두 짐승은 모두 용, 바다괴물, 뱀, 독사, 실황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한 번 등장합니다. 몇 군데 보실까요? 시편 74편에 주께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여기서 용과 악어는 각각 탄닌과 리오야단입니다. 이사야서 27장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서 51장 말씀입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탄닌이에요. 그런데 이 기괴한 세 짐승, 탄닌, 리오야단, 베헤못이 모두 등장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욥기입니다. 먼저 욥이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여기서 바다 괴물이 탄닌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리오야단이 등장하죠. 욥기 41장은 한 장 전체가 리오야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능히 낚시로 리오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예전에는 이 짐승이 무엇인지 몰라서 악어로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역 성경은 모두 원어 리오야단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베헤못이 흥미롭습니다. 그 모양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보시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예전 개역 성경은 이를 하마로 번역하였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예전에는 하마 또는 코끼리로 번역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번역한 성경들은 거의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이 동물의 묘사를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요. 하마나 코끼리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꼬리치는 것이 백양목 같다고 했습니다. 백양목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굵은 나무예요. 자, 그런데 하마꼬리 보실까요? 하마꼬리는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어떤가요? 자, 흔들리긴 해도 백양목은 아니죠. 과연 이 백양목과 같은 꼬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건가요? 아니면 이건가요? 이건 어떠세요? 우리가 아는 아포토사우루스에 잘 맞아 떨어지죠? 또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공룡 전문가들은 아포토사우루스의 길고 굵은 꼬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꼬리란 것은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흔들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걸으면서 이 무거운 꼬리를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지 꼬리만 가지고는 안 되며 해부학적으로 그 꼬리가 넓적다리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넓적다리 힘줄이 얽혀 있다고 한 것은 정말 사실적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힘줄뿐만 아니라 그 큰 몸을 유지하려면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뼈가 노수로 만든 관, 튜브입니다. 와 쇠막대기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단단한 뼈를 말합니다. 정말로 거대한 아파토소로스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베헤못을 보라고 하세요. 욥은 베헤못을 목격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빙하시대 끝 무렵인 해빙 때 욥이 살던 시기에는 아직 공룡이 생존해 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룡에 대하여 성경 역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룡도 다른 피조물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육지동물이므로 여섯째 날 창조되었겠죠. 그리고 타락 이전에 보시기에 좋았던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처럼 공룡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노아 홍수 심판 때 방주에 타지 않은 공룡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저 윗그림처럼 대부분은 물에 떠서 익사하였으며 또 많은 것들은 흙에 매몰되어 아래 그림처럼 지층 속에 갇혔습니다. 홍수가 끝나자 모든 동물들과 함께 공룡도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의 그림처럼 수변 사막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에 이은 빙하시대를 겪으며 공룡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빙하시대를 겪고 남은 공룡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큰 체구를 유지해야 했던 공룡은 다른 동물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겠죠. 예를 들면 아파토사우루스 정도의 덩치를 유지하려면 하루에 녹색 식물을 1톤 정도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빙하시대 이후에 극단적으로 변하는 지구 환경으로 인해 공룡은 점점 어려움을 겪었겠죠. 죽어간 겁니다. 결국 마지막 한 마리가 죽은 겁니다. 멸종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기괴한 동물을 보았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를 전했겠죠.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전해질 때마다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첨가되었겠죠. 그래서 모든 나라는 용, 드래곤에 대한 전설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와 함께 공룡 역사도 함께 그려지세요? 우리는 지금 지층 속에 있는 많은 공룡 화석을 봅니다. 성경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공룡 화석을 보면 홍수 심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전설로 듣던 용, 드래곤과 성경에 기록된 탄닌, 리오야단, 베헤못이 바로 공룡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공룡을 수수께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공룡은 더 이상 막연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자, 퍼즐 조각에서 공룡을 보겠습니다. 단지 공룡뿐이 아니죠. 노아 홍수, 빙하 시대,
시뷴 사막, 욥기 등이 서로 연결된 거 보이세요? 공룡과 함께 거대한 몸체로 유명한 화석은 매머드입니다. 코끼리와 비슷한 모양의 매머드 아시죠? 또한 창세기 기록된 족보를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900살 이상씩 살았던 기록이 나옵니다.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지. 다음 주제는 매머드와 수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매머드와 인간 수명이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보완해주는 주제예요. 과연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로 다음 시간에 맞출 퍼즐 조각입니다.